고속도로부터 선계교까지 긴 구간 계속해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오늘 잠시 후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2년 만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정말 안쓰러운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1심 선고 결과 한 달 뒤면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표의 구형 결과에 따른 파장,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만큼 또 정치권 과연 어떤 태풍이 불 것인가 아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도 바람도 눈도 그 어느 것도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제 술 먹었어요? 예? 어제 술 먹었어요? 아니요. 술 먹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제 아니, 바로 어제- 잤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네. 그런 것 같아. 아주 술이 들깨가지고 말은 멋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운동을 가기 위해 어제 밤에 바로 잤습니다. 비 오는데 운동을 해요? 그럼요. 무슨 운동을 했어요? 실내에서 운동하니까. 실내에서 네. 하는 거. 네. 비 오는 날 축구 할 때 이렇게 우중 축구도 안 해요? 사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중 축구. 예. 목욕하면서 하는 거. 예, 샴푸도 챙겨가고. 샴푸도 챙겨가고 예, 이렇게 막 뛰면서 딱 네. 머리도 긁고 예, 하지만 이게 다 농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샴푸를 밖에서 사용하시면 이제 계면 활성제를 바깥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환경까지. 그럼요. 예. 네. 아주 골고루 다방면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야, 기회를 놓치지 않네요. 요즘 ESG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저 environment 그다음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음. 네. 이거 또 하건 참 그렇군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환경 문제에 워낙 제가 무지하다 보니까 근데 그 비 올 때 그 잔디 얘기하니까
이 어디죠? 그 저 상암 상암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 그 잔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그래도 이제 관련 뉴스를 오늘 아이템으로 꼽진 않았는데요. 그 아이유 콘서트 관련해서 이제 축구 팬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또 이게 사실 잔디뿐만 아니라 콘서트나 이런 게 있으면 주변 소음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 아이유 씨가 이 상암동 주민들에게 이 선물을 직접 했다는 그런 소식도 아이유 있습니다. 씨 노래는 소음이 아니라 그건 명곡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쵸. 이제 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소음이죠. 그리고 또 뭐 폭죽도 터지고 할 테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유 씨가 직접 이 상암동 주민들에게 선물을 직접 문마다 걸어드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흐뭇한데. 네. 근데 그 잔디를 그 임영웅 씨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쫙 그 바닥에 뭐 깔고 하면은 안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잔디 다시 저거 한 뭐 이 좀 회생시키는 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그 잔디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나라 날씨가 날씨인지라 우리 학교도 운동장에 잔디를 깔았었는데 그 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꾼대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차기엔 인조 잔디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 왜요? 일단 천연 잔디에 대한 이제 그 뭐 개보수 포함해서 그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뭐 인조 잔디라고 막 찰과상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뭐 찰과상 입게끔 넘어지시면 흙에 넘어지든 인조 잔디에 넘어지든 천연 잔디에 넘어지든 찰과상을 똑같다 이거죠. 예, 그렇죠. 물론 여름에 끌어오를 때 아무래도 인조 잔디가 밑에 고무도 깔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찰과상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아유, 아주 또 나이 먹은 사람처럼 얘기를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 아니 이거 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지 않는 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나이 정도 돼야지. 사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자전거 타는 것도 되게 조심해요. 자전거도 크게 다치시는 분들. 아니 그 자전거 한 30km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특히 이제 휴일 같은 때는 많잖아요. 그 타시는 분들이 꼭 한 평균 잡아서 두세 건 사고를 봐요. 그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요새는 그 전기 자전거인데 이게 원래 전기 자전거 속도 이 20km 이상이니까 못 내게 돼 있거든요. 이거 소프트웨어가 싹 조정을 해가지고 40km까지 진짜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같은 것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운동도 좋지만 네.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그 실제로 자전거의 도난율이 그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가는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럼요. 예. 아저씨 이 자전거 좋은 것 같은데 한 네. 번만 타봐도 돼요? 딱 이러고 타보지 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일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한 번 타봐도 돼요? 그럼 왜 함부로 타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네. 예. 제가 말씀드린 세워진 자전거였는데. 세워진 자전거? 그것도 세워진 자전거니까 한번 타도 되었죠. 뭐. 예. 네. 예. 이렇게 저를 자꾸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 저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 샵 094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최대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말 이틀 동안 못 들으시니까 제가 또 특별히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전남 평화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파탄난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진정성을 갖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하면서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을 했고요.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2018년 평양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까지 모두 적대와 위기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디뎠던 2018년의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 대선과 관련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대화밖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남북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말로만 평화론을 외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방어 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뒀고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일하지 말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뒤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줄어서인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한 건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전 이거 쓴소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본인의 입장이 이 현 정권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봅니다. 이건 쓴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는 사실 윤석열 정권만 외친 게 아니에요. 이거 플라톤부터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측은 평화라는 것이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제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한다. 얼핏 들으면 대화를 통해 평화가 좋죠. 제일 좋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처럼. 근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냐.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성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 대화를 위해서 평화를 했다. 그 평화가 뭐냐?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와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냥 무력 분쟁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는 잠재적으로도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문재인 정권에는 현 정권에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문재인 정권 때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하면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없었어요. 두 번째, 아니 이 소위 말해서 대화하고 뭐 9.19 공동선언하고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북한이 핵 개발을 멈췄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다음번에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추진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런 패싱을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 된다. 뭐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핵심에 빠졌습니다. 만일 말이에요.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그 주제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북미 대화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 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오히려 북한과 핵 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핵 군축회담이라는 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만 패싱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본도 그렇고 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당선이 되면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싱당하고 소외당해서는 안 된다? 천만에.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떤 방향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부터 예상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대화가 재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싱당하면 안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저는 알맹이가 빠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임종석 전 실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뭐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단지 사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 그냥 두 개 국가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말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에 있어서의 대북 정책을 미화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것이 문제였었고 그러한 솔직한 반성도 아울러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안타깝죠. 어쨌든 한반도를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신냉전이 되고 있거든요. 신냉전이 지금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해야죠. 예?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고 미국을 우리가 좀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미국과 더 가깝게 지내고 중국을 좀 등한시해도 된다고 얘기할 건지 이런 구체성을 좀 얘기를 해줘야죠.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도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한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를 예상보다 가까이 지나면서 주말까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 풀라산 오늘 오전 중국 상하이 서북서쪽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다라고 합니다. 열대 저기압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가 되고 열대 저압부는 태풍보다 약한 저기압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지금 호우특보가 중부와 남부지방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중부지방 기준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씩 비가 내리는 등 일요일인 22일까지 전국에 극한 호우 수준의 비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30에서 100mm,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영남, 호남과 이제 충청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50에서 100mm, 그리고 영남은 경북 북부와 부울경에 50에서 120, 대구와 경북 남부는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라고 합니다. 남해안 부근이 2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은 180mm 이상 이렇게 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비와 함께 매우 강한 강풍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좀 농이라기보단 진이긴 한데요. 비 맞으면서 축구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비면 야외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안 할 거고요. 행안부는 이런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로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을 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 지역,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를 했습니다. 또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 많이 오시는 날은 지하차도 같은데 이용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이제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죠. 뉴스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도 이 점검 그리고 이 보호 최우선으로 하라고 철저히 지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을에 이렇게 비 많이 와도 돼요?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가을에 너무 덥고, 너무 비 오고, 이거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호우 대비를 이젠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을에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취약 지역, 특히 이제 반지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서의 이 방수 시설을 어느 정도 잘하는가 이런 거를 각 지자체가 좀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둔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자동차를 위로 끌어올려야죠. 거기 자동차들 많이 서 있거든요. 버스 뭐 예를 들면 중장비 이런 거 많이 서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조치를 피해야 되는데 특히 인명피해와 관련되는 건 이 주택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물이 역류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잘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저수 터널 있지 않습니까? 우수 터널이죠. 우수 터널.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이게 인명피해를 막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잘 하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드리겠습니다. 의협 관련 소식인데요.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오늘 공포가 됐는데 의협 부회장이 이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 간호협회가 낸 보도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소개를 해드리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하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제가 다른 말들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는 것은 방송용어로 뭐 그렇게 부족한 단어는 아니죠. 착각 뒤에 표현을 좀 그거는 생략하셔도 하셔야죠.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친다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서 간호법에 대해선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간호사협회가 오늘 간호법 제정안 공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된 일정은 아니고 임 회장이 다른 일정으로 국회를 찾으면서 한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명절 연휴 때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1대1로 만나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박단 전공의협의 회장이 비판하는 SNS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한동훈 대표와 의협 회장 간의 만남이 이뤄졌지만 의협 부회장의 SNS 글 파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개인병을 하는지 아니면 종합병원의 이사인지 대형병원의 이사인지 제가 그건 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거는 참 이걸 보면서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만한 이 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해요. 이거는 사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부라고 하죠. 이 간호 쪽하고 의사들 쪽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이원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지시하고 간호사가 그 지시를 따르고 뭐 이런 관계라고 보기는 구조적으로 보면 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은 뭐 상당 부분 이 의사의 일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피의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건방진 것들이라고 아마 비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일 간호사라면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때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때
얼굴에 자중 나면서 그 자중난 위에 그게 짓물러 가지고 테이프 붙이는 수많은 간호사들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 장기 말일까요? 건방진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마워야 할 귀중한 의료진입니다. 이게 소수의 의사들 눈에서는 건방진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수의 의사들 눈에는 정말 착각하는 장기말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의정 갈등에서 의사분들의 입지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제가 사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지극히 일부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과 시상대에서 셀피를 찍는 일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 탁구 선수들이 최근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 만방에 떨치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중인 모습에 이 북한의 탁구 대표팀 리정식, 김금용 선수의 모습이 담겼고요.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7월에 열렸던 파리올림픽 혼합 복식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 동메달을 딴 우리 임종훈, 신유빈 선수 그리고 중국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셀피를 찍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주요 외신에서 올림픽 10대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우리 선수들을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당국의 특별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간 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이 지난 15일 귀국한 이후 평양에서 사상 총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화라는 게 북한 주민들이 소속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각자의 업무와 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두 선수에 대한 보고서에는 당국이 제일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희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서 최소 혁명화 2-3년 정도에 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혁명화라는 게 노동 단련 같은 걸로 농장 등에 가서 2-3년 정도 일하고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66년에 런던 올림픽 당시에도 북한 축구가 8강까지 올라가서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접촉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그때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대부분이 추방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TV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미 가벼운 처벌을 받고 복귀했을 가능성이나 혹은 북한 당국이 대외적인 관심을 우려해서 일부러 처벌하지 않고 TV에 모습을 내보냈을 가능성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나라인 게 은메달 따면 아우지 탄광 보내고 이러는 나라예요. 예? 탄광 보내고 이러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박충건 의원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뉴스파이팅에서 이제 그런 얘기했다는 거 그거 저는 그냥 흘려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 매진한다 뭐 훈련하는 장면 몇 장면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무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설마 그 정도 되겠어? 근데 설마 그 정도 되는 사회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우영 아나운서가 지금 아침마다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새 김정은 사진밖에 없다 그러던데 뭐 거기에 인사를 안 하고서 축구를 시작했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여기 앉아 있지 못하는 거죠. 공으로 맞히거나 그런 것도요? 공으로 맞추면
아니 네. 북한은요 그 김씨 왕조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신문 이거 꾸겨도 이거 큰일 나요. 예? 그래서 그 사회가 그런데요. 그 신문 그거 저는 옛날에 북한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북한이 얼마나 웃기는 사회인지 아세요? 사진을 찍잖아요. 관광지에서. 예를 들면 개성공항 갔다. 사진을 찍죠. 아무 데서나 못 찍어요. 특정 장소에서 찍어요. 특정 장소에서 찍는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방향을 등을 지고 찍어야만 문제가 없어요. 만일 장소에서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자세를 튼다. 그러면은 카메라 뺏겨요. 그런 사회가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 것을 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잠깐 훈련하는 모습 보여줬을 수도 있죠.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윤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는 기회소득 어디까지 늘리려나? 가치 있는 모든 일들이 보상받을 때까지,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때까지 가치 있는 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기회소득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베스트 슬립이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8 LA 올림픽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원 대표입니다. 4년 뒤 LA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 우리 선수들의 숙면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조국 혁신당 신장식 원내부 부대표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곡성 민원실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곡성에 있습니다. 예.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예,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사소한 민원부터 예. 큰 정치 얘기까지 여러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곡성은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다 판세가 어떻습니까? 판세가요? 예. 저희들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판이 좀 뒤집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특히 그 명절 지나면서 실은 곡성 같은 경우는 이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좀 이런저런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주민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분위기가 살살 바뀌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박빙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길 수도 있겠다. 영광은 어떠세요? 영광은 최근 그 명절 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영광에는 큰 바람이 불었고요. 예. 곡성으로 영광에서 부는 바람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문규 작가가 또 이걸 다 찾아놨죠. 리얼미터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ARS 조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 여기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30.3이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29.8% 그러니까 0.5%포인트 차이로 조국혁신당 후보가 좀 위고
그 다음에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한 9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ARS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1, 조국 혁신당 후보가 36.3이네요. 예? 네네. 6.3%포인트 영광이요. 이거 높네요. 예? 아니 모두 뭐 사실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마지막까지 영광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예.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영광? 지금 이번에 이제 추석에 영광도 그렇고 곡성도 그렇고요. 예. 그 호남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랑 검찰 독재 조기 종식할 때는 일치 단결해라. 그리고 호남에서는 더 좋은 정책과 후보로 혁신 경쟁을 좀 해봐라.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러한 그 호남 주민들의 그런 아주 그 두 가지 딱 떨어지는 두 가지 말씀이 영광구 곡성에서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의 인기가 좀 떨어졌구나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혁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전 네네.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쟁을 하니까 그럼 이번에 조국 혁신당 해라. 근데 만일 말이에요. 만일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호남에 있어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예? 네. 이게 사실 호남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진영에 있어서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거 민주당하고 뭐 한번 경쟁할 만한 상황도 될 수 있다라고 이후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후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호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 금정하고 강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울도 있죠. 교육감 선거. 교육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당이 관여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니까. 예. 정당이 직접 뛰는 선거는 이렇게 4개인데 말하자면 이제 호남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얘기를 하자면 부산 금정하고 강화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물샐 틈 없이 공조해서 국민의힘 정부 여당을 좀 심판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좀 경쟁을 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호남 주민분들은 선거에서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단 말이죠.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이외에는 다른 후보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도 똘똘하고 괜찮고 그다음에 이번에 내오는 정책도 보니까 민주당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단체전 양궁 그 국가대표 단체전 할 때는 서로 협조하잖아요. 협동하고 우리 김우진 선수, 이우석 선수, 김재덕 선수 다. 근데 또 개인전 가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호남은 개인전, 부산 금정과 강화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다른 야권들이 함께 펼치는 단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호남에서 만일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의 발군의 성적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또 저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아주 적극적인 당원이 쓴 글도 봤는데 오히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야권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은 지나치게 공격이나 이런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가중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분산되고요. 이거는 그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다음에 만약 금정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통해서 소위 국민의힘이 흔히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강세 지역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 호남에선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협력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을 국민들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전에 그거 나온 거 모르시죠? 이 1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네네.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봤습니다. 예, 보셨어요? 봤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선거법 위반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예. 근데 약간 좀 많이 올려쳐서 구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형 구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사실 잘 없습니다. 이건 이제 변호사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냥 변호사로서의 의견인데요. 뭐 벌금형 정도 구형을 했으면 뭐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직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2년 실형 구형을 했다. 이건 약간 올려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에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1심 판결이 나오는 과정도 좀 뭐 법리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죄에 정확하게 맞냐. 그러니까 인지와 행위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게 알았느냐 몰랐느냐잖아요, 사실. 한 분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건 이제 인지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행동의 영역, 범죄는 행위로 평가한단 말이죠. 이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형법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법리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굉장히 법리적 다툼이 심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법조인도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데 예. 이 검찰이 보통 2년 구형하면은 이 1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거 너무 올려쳐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 법리상으로 1심에서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합시다. 예? 근데 이건 그 구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상 유죄 아니면 무죄, 유무죄 판단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전 무죄의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죄의 가능성이 네네. 지금도 높다. 네네. 근데 조국 대표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저도 이제 언제 나올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예. 그 주심 대법관께서 곧 이게 정년을 하세요. 언제 정년이세요? 제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주심 대법관이 바뀔 것 같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그러면 이제 사건 검토를 처음부터 새로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 대표님은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개적으로 언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2심대로 2년 실형 2년이 확정되면 나는 감옥 가서 열심히 스쿼트하고 팔굽혀 펴기하고 나와서 다시 정치한다. 이런 입장이시니까 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빨리 결론 나는 게 조국 대표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법리상 다툼도 이것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에 좀 법리상 다툼이 좀 있어서 이게 그 일부 유죄의 일부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전 있어 보여요. 그 많이 일부 유죄의 파기환송이 되면 그럼 형량이 많이 경감이 되겠네요. 아니 일단 2심으로 형량이 경감되고 2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판 과정이 더 길어지죠. 예. 2심으로 돌아가니까 파기환송이 돼서. 예. 여쭤볼 게 많아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대통령실 전 세 분이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낸 적이 있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텔레그램을 보낸 적이 있는지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보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당사자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재보궐선거 소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의혹, 그다음에 2024년 선거 두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그럼 그 당시 지방선거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의원.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어찌 보면 공천 개입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해 당사자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요? 피해 당사자요? 예?
공천 개입을 당한 당사자. 당한 당사자.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했다면 사실 공천권은 당대표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보선 때죠, 그때는. 지금 재보선 말씀하시는. 때. 예.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도 같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그때 7불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7불사 문제는 그거는 재보선 때가 아니라 2024년 총선 때 얘기죠. 그죠? 예. 근데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재보선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을 좀 하셔야 된다. 예.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말하자면 소위 7불사 모임이 있고 뭐 구체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가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당시에 공천권을 행사했던 분은 한동훈 대표시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죠. 저는 이 세 당사자가 빨리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이 사태가 정리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7불사 얘기 어제 우리 신장식 의원께서 국회에서 A의원, D의원 이러면서 농담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어쨌든 7불사 얘기 거기에서 공천 얘기가 오갔던 거는 양쪽이 인정을 하잖아요. 오간 게 아니라 약간 요구를 했다라는 거 저쪽에서. 근데 왜 7불사까지 가요? 근데 그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요. 저도 의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천하람 의원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으니까 누구는 순천에서 오고 누구는 용인에서 오고 누구는 창원에서 오셨다는데 거기가 가운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용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하동에 있죠. 예. 어쨌든 이거는 아직 의혹 수준이니까 우리가 누가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자꾸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과 김건희 여사가 자꾸 활동을 재개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민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를 돋구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판단을 안 하실까가 저는 정말 정말 의아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몸을 낮추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오히려 국민들 화를 돋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불가피한 외교적 일정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코도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두 분이. 자꾸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대통령 김건희, 영부군, 윤석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합리적으로 주변에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되고 합리적으로 대통령과 영부인도 지금의 상황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득될 게 없어요. 어느 쪽에도. 제2부속실 아직 안 만들고 있는데 만들 거라고 보세요? 참 대통령실에서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너무 국민들을 낮잡아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구나라고 국민이 끄덕거릴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2부속실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를 놓치신 것 같아요. 조국 만들었으면 근데 지금은 만들어도 글쎄 그 진정성을 누가 인정을 하실지. 혁신당이 특별감찰관을 직접 제안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감찰관으로 되는 수준을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수준 됐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미 의미가 없어요.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 특히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헌법적 거부권 행사 요건에 맞는지 사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 신장식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필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필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리필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2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6시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전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8년 만에 역도 메달을 안겨드린 역도 선수 박혜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행복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출발 전 타이어, 등화장치, 각종 오일 등 내 차 상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 좌석 안전띠는 필수.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교통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함께 해주실 거죠?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저 박혜정 대한민국 역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에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도 더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중부지방과 경남, 전남 동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원 북부 지역은 호우경보라서 양이 더 많은데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더라도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시간당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중입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상남 6터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수원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노원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군자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에서도 사고 소식 들어왔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물이 고여 있어서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저녁 체코 프라하성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과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일론을 주장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임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북한 김정은이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것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할지 여부를 두고 당내 공개 토론에 나설 전현직 의원 10명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4일 금투세 당 정책 토론회는 세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 5명과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 5명이 기조 발언과 토론, 질의응답을 거쳐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행팀으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으론 김현정, 이소영, 이현희, 박선원 의원의 김병욱 전 의원이 토론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에 공급된 4개 단지 980가구 청약에 21만 6,987명이 신청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221.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63.75대 1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강남 3구의 분양 경쟁률은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치열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지구에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섭니다. LH는 이번에 시행되는 본청약지구는 인천 계양 A2, A3 블록이라며 A2 블록은 공공분양 747세대, A3 블록은 신혼 희망타운 359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편형을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의 평균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이고 A2 블록의 분양가는 오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셀이 손상되며 불이 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국과소로부터 차량 하부 쪽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손상돼 절연 파괴되면서 발화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관리 장치가 당시 심하게 타 정보를 추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자신의 공연이 열리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신의 콘서트가 열린다며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경기장 인근 3,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9월 폭염은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물러갑니다. 내륙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빗줄기는 약해졌다 강해지길 반복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 산지에 많게는 2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에서도 최고 120에서 15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등 내륙에선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8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2mm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손뼉처럼 경기도의회는 고른 협치의 손뼉으로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깨우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그리고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1,410만 도민 삶을 넘나들며 흐르는 협치의 강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치,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지향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필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꽃꽃 품어라, 가을 향기 품었다. 가을 향기를 품은 아름다운 화원, 고향 가을꽃 축제. 일산 호수공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가을꽃 축제 꾹꾹 보러 오세요. 고향 특례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골프용품 사이트는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이번 주 승부. 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 이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게 있죠. 이번 주 승부가 아니고요. 이제 또다시 주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휴하고 이틀 지나서 또 주말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또 연휴가 계속 퐁당퐁당 있는 그런 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음악과 함께 여러분 힐링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승부 이 빗속을 들고 여러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의 승부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요거는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세안대학교 배정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남자. 그거 문장 하나, 한 단어 집어넣으셨어요.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온이 팍 떨어졌다 그러는데 내일은 좀 더 떨어질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두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 오늘은 이번 주 승부에서 이번 주 패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두두두두두두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예. 예. 바로 직전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쓰나미 중에 첫 파고가 몰려왔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형에 관한 의견 진술 구형을 했는데 2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썼는데 1년가량 내지 1년 이상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봤더니만 거의 벌금 300만 원 정도 구형을 예측하던데 그것은 공직선거법의 기억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공선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 공선법은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이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징역 10월까지 또는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200 내지 8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질이 나쁘거나 할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까지 그리고 벌금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 양형 기준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죄가 하나일 때인 겁니다. 하나일 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소 사실이 두 개죠. 하나는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김문기 도시개발 제1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백현동 종상향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협박해가지고 했고 만약에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곧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두 개입니다. 두 개는 뭐냐 하면은 경합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환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한 개에 1년이라고 하면은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구형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딱잡이 되면서 여전히 처음부터 일관해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문제냐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인한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봤을 때에 저는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예측했는데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보다 오히려 거의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봤을 때에 상한선인 2년을 지금 구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상한이군요. 네. 예. 배 교수님. 근데 우리 하실 말씀이 패자 얘기하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서 표정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패자도 힘내라 이런 뜻으로 해서 박혜희 패자 힘내라. 이재명 대표 응원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문제를 주장하시니까 엄청 세게 응원해 주시네요. 그런데 일단 구형은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이 발언의 내용 가지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정치적인 하중이 좀 실린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법원에서 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은 10월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이 너무나 심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심 결과를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아무리 많이 나와야 벌금형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만 맞아요. 넘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못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뭐 40% 넘어가지고 아무리 1등이어도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공직선거법에서 이게 100만 원 넘게 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동시에 국고로 보전이 됐던 선거 430억. 비용 예. 430억을 다 예.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토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재앙이지만 민주당까지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또는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유죄가 나오기도 만만치 않고 두 번째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100만 원 넘기는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이유는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걸었거든요. 하나는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장 때는 하위 직원이니까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식의 영역이거든요.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저는 100% 무죄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워딩은 이거예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걸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수년간에 걸친 얘기니까 이걸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꼬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1심의 재판 판사가 이 부분을 고의로 볼 것이냐 뭐 아니면 발언이 만약에 꼬인 걸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고 또 형량이 달라지니까 1심 나올 때까지 좀 냉정하게 지켜보죠. 자, 맞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지켜보는데 그래도 궁금한 건 있어요. 저기 일반적으로 2년을 구형을 했다. 물론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구형하고는 좀 선고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일반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뭐 1심에서 뭐 예를 들면 5년을 받았는데 항소를 하니까 2심에서 7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요즘 형사 변호사들이 죽을 맛입니다. 변호사는 변호해서 풀어주는 맛, 깎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구형하는 것보다 깎이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아주 죽을 맛이거든요. 그 이유는 검찰의 구형이 이른바 실질 구형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기죄나 횡령죄에 피해 회복이 다 되고 하면은 이거 판사님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구형하면은 실제로 뭐 법원에서 은전을 베푸듯이 한 징역 3년, 2년 내지는 집행유예 하는데 요즘은 실질 구형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양형과 관련되는 하금심 판례를 검사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요 정도 우리가 구형을 요 정도 하는데 요 정도가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겁니다라고 법원에 자료로 많이 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예측을 했던 것은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이란 것이 그냥 규범적으로 이 정도는 이른바 뇌피셜로 해서 뭐 1년 정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 70년 역사상에 있던 공직선거법 관련되는 전국에 있는 판결을 다 모아서 양형 자료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도라고 됐다고 하면 이 정도 선고됐다는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까 얘기했듯이 2년 구형했던 그러니까 옛날보다 판사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적어졌다. 훨씬 적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냐면 양형 기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을 이탈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면은 양형 기준을 이탈하될 합리적 이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이유를 쓰려고 하는 판사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형 규정 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조금 더 양형위원회가 생긴 이후에는 전국적인 양형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지금 그 배 교수님 말씀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유죄가 나온다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1심 같은 경우에는 실형 1년 대신 법정 구속하지 않거나 실형 1년과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조심스럽지만 제 실무적인 감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예, 말씀하시죠. 이제 양형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의 논리라면은 검찰의 구형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네네, 그럼 따라서 판사의 재량권도 양형 기준 안에서 내려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올 거도 실형도 이제 실형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승부사면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내기하자고? 우리가 또 돈 내기는 못 하겠고 아이고 여기서 방송에서 밥 내기 해야 되니까 자, 저는 100% 실형 안 나온다. 아, 네네. 그러면은 밥 내기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대법원 아니, 양형 아까 기준에 다 얘기했으니까. 네, 그거 좋습니다. 이제 제가 내가 받아들이고요. 자, 잠깐요. 받아줬으면 내가 이제 발언을 할게요. 오케이, 예. 공직선거법에서 판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구형 논리, 징역 2년 구형 논리를 보면은 첫째,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락이 뒤바뀔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다. 그러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요. 근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전 솔직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는 이제 변호사님에게 또 반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법도 상식이거든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압도적으로 대선 주자 1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피선거권을 법원에서 박탈해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다? 이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 내리기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교수님, 지금 교수님은 이런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서 그 실형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아예 없습니다.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양형인자로서 특별 가중인자로서 뭐가 있느냐.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두 번째, 선거일에 상당히 임박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경우. 더불어서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컨대 TV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방송에 나와서 김문기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사회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양형 기준상 우리나라 그 공선법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되는 수많은 판례에 공통되는 양형 기준으로 봐서 지금 말씀드렸던 특별한 가중인자가 될 만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번에 공소 사실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감경 요소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감경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보면은 기본형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자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감경할 수 있으면 형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가중된 영역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2년을 한 것은 감경 요소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가중할 요소는 수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경합범,
거기다가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 중에 특별 가중 요소로서의 서너 개 이상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2년 구형했다는 것은 양형 기준에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실형을 예측했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그 실형 선고를 할 때는 6개월 내지 2년 선고. 만약에 벌금형을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선고가 돼 있습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중인자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8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실형 아니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사이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죄가 전부 무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로 낮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대법원 양형 기준이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줏대가 없잖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배 교수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최 변호사님이 얘기해 또 이 말씀이 옳은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짧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당락이 감경 요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첫째 둘째 얘기할 때 그 첫째 둘째가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리고 특히 당락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것이 그게 그것 때문에 붙고 떨어진다 이거보다도 그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붙고 떨어지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제 일반적으로요. 저보다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더 많이 아시는데요. 일단 선거 부정 행위가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직을 잘 박탈을 안 합니다. 재판부가. 왜냐하면 그걸 유권자들 선택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보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이 얘기가 그렇듯해 보여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자꾸 감경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유죄를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경우는 전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경우도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는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무죄 받았고 2심에서 유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받았거든요. 그때도 왜 무죄를 받았냐. 일단 사실관계는 틀리다. 그렇지만 생방송 중에 나온 광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서 무죄를 때렸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시장 재직 때 알았냐 몰랐냐 또는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주장은 안 하겠는데 좀 차분하게 지켜보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하세요. 이게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락이 왜 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냐 하면은 예전에 허경영 씨 당선되려고 나왔나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나왔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지난번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뭐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구속됐어요. 그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락과는 사실 당락은 그걸 몇 %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결국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전파됐는가, 그 내용이 얼마나 허위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지 무소속으로 나와서 등록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완전히 허위에 날조된 사실을 공표를 하면 그걸로 해서 구속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적인 제 말은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아니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당선이 되면 그게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 행위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양형과 이걸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 말을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은 반복되니까 주제를 이제 몇십만 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이 유죄로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하죠.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저자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회장 신상태입니다. 포클랜드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이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1등석 손님들이 자리를 양보해 참전용사 10여 명이 1등석을 타고 귀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제복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태로울 때마다 선봉에 섰던 그 마음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최호정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결실이 찾아오도록 111명의 시의원들이 더욱 발로 뛰어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키워 시민의 안전한 삶터, 건강한 일터, 행복한 쉼터를 지키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이 먼저 느끼고 누리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밤밤 무슨 밤 행주산성 신나는 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고향 행주산성에서 빛나는 밤 축제가 열립니다. 행주산성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 행주가 예술이야. 고향 특례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세한대학교 배정우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이거 오늘 제일 핫한 거니까 이거 계속 가고 나중에 승자 한마디씩만 해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까 하실 말씀 있다 그러셨잖아. 광고 나갈 때. 응? 아니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행위하고 허경영 씨 행위하고를 비교를 했는데 그건 너무나 좀 적절하지 못한 비교 같고요.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상성을 해치는 그야말로 혹세무민의 사기 행각 이런 거는 엄벌해야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아까 그 두 가지 발언은 그거하고는 전혀 안 맞고 이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막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징역 2년을 맥시멈을 검찰이 구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좀 점잖게 정치적 하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정치적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하면은 우리 앵커님도 2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검찰의 징역 2년. 근데 이게 광고 나갈 때 말 조심해야겠네. 그냥 광고 때 우리끼리 한 얘기를 다 말씀하시네. 아니 그렇잖아요. 징역 2년 구형을 이걸 딱 듣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징역 2년 구형을요. 징역 2년에 선고로 받아들인 그런 국민들도 적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구분은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아요. 구속이 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고 저는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징역 2년이라는 맥시멈의 구형을 때리면 판사가 양형을 할 때 이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징역 본인이 6개월 하려고 그랬는데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한다.
그럼 뭐 1년으로 올리는 이런 효과까지도 저는 당연히 검찰이 노렸을 걸로 보여지고 예. 근데 여기서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그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받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중심의 인물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또 지금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된 지 4년이 됐는데도 지금 기소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작년 11월 달에 고발된 명품백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면서 4년이나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왜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등등 해서 이번에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까. 그래서 검찰의 신뢰성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그럼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 대표의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요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줄 그걸로 해서 2008년에 실형 1년 6개월이 확정이 됐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 3부였습니까? 신장식 지금 2부였습니다. 2부였습니까? 조국당 지금 뭐 무슨 뭐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분 변호사인데 원내 부대표입니다. 예. 실형을 구형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는 뭐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모르는 것 뿐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뭘 모른다. 아니 그 백 교수님 말고 신장식 의원께서 그리고 또 최근에 2020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그 허경영 씨가 TV 출마했을 때 TV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이겠다. 요걸로 해서 구형이 이게 얼마로 지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지 아십니까? 이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형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경영 씨는 계속 지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 그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했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선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검찰이 무도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를 했고 2년이나 구형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2년이 맥시멈이라 한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고했을 때의 그 형의 상한이 2년이란 것이지 법정형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 뗀다고 하면 그때는 2년보다 훨씬 더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고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은 뭐 이재명 대표하고 허경영 씨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허위 사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린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로서 그걸 이제 들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허경영 씨의 발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죠. 이거 갑자기 박근혜 씨하고의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표현 그때는 전 대통령이 아니었겠죠. 전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여기 한나라당 대표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박근혜와 결혼은 뭐 박정희 대통령의 유언이었다. 자기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양자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관이었다. 이런 말하고 아까 지금 검찰이 구형의 근거로 삼았던 그 발언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될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중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건 모른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성함이 누구죠?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안인 거예요. 검찰은 유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게 지금 백현동 그 종상양 어떻게 보면 그 자연 녹지에서 4단계나 옮겼던 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객관적 팩트는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물었고 국토부는 지자체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이 판단하라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할게요.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고소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고 굉장히 책임을 떠넘기라는 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국민이 사실로 믿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나쁜 것은 알고 봤더니만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박근혜 정부였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전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허경영 케이스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반박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너무 나갔는데 김문기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시장 재직 때는 잘 몰랐다. 그 발언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유족들의 말씀을 대신 인용해 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검찰에 공소장이라든지 구형에도 없는 얘기를 구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이 그런 탄원서를 다 내는 겁니다. 완전히 내피셜로 하면 그럼 나도 다른 내피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거는 아니야 잠깐만 그건 너무나 그 유족들이 불행한 선택을 하신 분의 죽음을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하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부분은 말이 꼬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압박은 없었던 거예요?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무 하위 직원들은 말을 안 하고 그렇지만은 또 간부들은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허경영 발언보다 더 중하다는 논리를 과연 시청자들이 설득력 있게 들으실까 좀 의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를 봐도 이게 2022년 12월 20일 그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고 김문기 씨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언론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피셜이 결코 아니란 것이에요. 아니, 그게 뇌피셜 아니면 뭐가 뇌피셜이에요?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하고 한마디씩 패자를 일단 말씀하시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끝내야 돼요. 시간 거진다. 자, 패자 말씀하세요. 저는 패자하고 이유만 얘기하시고 자, 승자 이유 말씀하시고 이유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안 돼요. 저는 패자는 이제 필리버스터입니다. 왜 필리버스터냐? 사람이 아니고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이걸 저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쟁점 법안 3가지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요.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두 번째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 3가지인데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안 했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왜 안 할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도 찬성한가? 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필리버스터 하려면 24시간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 의혹이 많으니까 최근에 또 공직선거법 의혹과 관련 또 추가된 사건이 벌어지니까 떠들면 떠들수록 손해다. 첫째, 이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고, 둘째, 역풍이 불 것이고, 셋째, 이걸 총대를 메고 할 사람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지금 포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필리버스터가 패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돼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승자. 금주의 승자는 응급의료실 의사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정쟁을 떠나서 많이들 걱정을 했죠. 사고 나면 안 된다 했는데 큰 의료 대란이 없었던 것 정말 불용중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했던 일이 이런 의사 선생님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 학과까지 적었던 사람이 특정이 돼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나오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의 외투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그와 같은 그 의사들의 이중적 태도, 일부 의사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 태도에 정말 분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이 간호사들에 대해서 장기에 말판에 쪼리네 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기 말이고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그 졸렬한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섬처럼 유리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말 의, 정 그리고 여야 협의체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봅니다. 맞습니다. 승자, 짧게? 승자. 아니 승자. 아니 이거 주고받고 없어요. 지금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무슨. 의료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아, 예, 좀 예. 있었고 일단 저 승자. 사망자도 한 명이 나왔는데 넘어가고 승자는 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계속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예, 예. 민주당은 팼거든요. 예. 지지율 맨날 떨어진다. 그러면서 아 요번에 올랐어. 요번에 지지율. 예. 지지율 그저 여론조사.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것만 패면은 괜찮은데 그 지지율 떨어진 거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때문이다라면서 이제 계속 팼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치, 한동훈 대표도 지금 완전 위기의 지지율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왜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냐? 한국갤럽이죠. 네, 한국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요. 한국갤럽만.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어쨌든 빨리 하세요. 어쨌든 빨리 하면 자, 첫 번째로 어렵게 하려고. 네, 여건이 너무 무능하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또 분열됐다. 한동훈 또 윤석열. 거기다가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더 전면에 설치니까 이런 것들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플러스 이재명 또 문재인 두 사람까지 공조 체제를 하고 있다. 예. 네,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예.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하시는데 1분씩입니다. 1분씩. 자, 승부처.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조항입니다. 어떻게 일국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영토를 부인합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에 보면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하고 거기에는 독도도 들어있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개합니다. 그런데 독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절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토가 어떤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토를 참칭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민주당에서 내부적인 징계를 하거나 그에 대한 명확한 민주당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승부처 1분 조금 안 돼요. 네, 자. 저는 승부처 안 하고 분노 나도 합니다. 예. 임종석 발언에 저도 분노한다니까요. 그렇구나. 그죠? 승부처가 왜 동감으로 변했네. 예. 아니 승부처는 있는데 제가 발언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화 정착이 먼저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일을 하지 맙시다는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 민족 정체성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것이고 통일의 가치 이 목표는 또 국가 정체성인데 이걸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굉장히 잘못되고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더니 김정은의 이국가 적대론 그것 얘기한 거 하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흡수통일론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 회식, 간식 저 김소연은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졌으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국에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저 멀리 날려버리고 행복은 더 큰
없이 행복한 인생 푸본 현대 내가 선택한 푸본 현대 건강보험 마이핏. 푸본 현대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시작하기. 꼭 기억하세요. 퇴직연금도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도나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설명서 필독. KB국민은행 준법 심의필.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일과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저는 월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